네, 이제 다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4주차인데요. 5주차가 지나면 6주차부터 우리 학교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오프라인 강의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방금 올린 그 공지 내용 여러분 잘 확인해 주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를 미뤄왔었는데 발표할 학생들은 가능하면 6주차부터는 1장부터 그 주교재 발표할 순서를 미리 히즈넷 그 강의 Q&A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한 주에 2명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조금 밀렸기 때문에 원래는 한 주에 1명 발표하지만 6주차부터는 한 주에 2명씩 1장, 2장을 1시간에 발표하고 3장, 4장을 1시간에 발표하는 형태로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특별히 우리 발표하는 학우들은 가능한 한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와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와주기 힘들다면 영상을 찍어서 우리 TA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그 영상을 보고 같이 또 디스커션도 하고 또 제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별도의 PPT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카이퍼가 구체적으로 학문과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그의 강연, 소위 칼빈주의 강연 제4장에서 설명한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강연은 전에도 설명했듯이 미국의 그 프린스턴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했던 강연을 모은 책인데, 그 중에 제4장이 바로 학문과 신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제목은 이제 칼빈주의와 학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그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깔뱅의 그 신학 사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것을 더 신학을 넘어서서 모든 학문 분야와 삶의 분야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네오 칼비니즘, 신칼빈주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제4장에 보시면 크게 4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칼빈주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켰다. 증진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칼빈주의는 학문을 그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빈주의는 학문을 비자연적인 속박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2번과 3번은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칼빈주의는 불가피한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추구했고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칼빈주의가 또는 기독교 세계관은 또는 신앙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켰다는 말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자, 칼빈주의는 학문적인 탐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는 15세기까지만 해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시별로 어떤 도시국가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가면서 스페인 황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필립 2세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스페인의 지배를 계속 받아오다가 이제 네덜란드에는 이 깔뱅의 영향을 받아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북쪽 지역은 거의 개신교가 대다수가 됩니다. 반대로 남쪽은 이제 가톨릭이 다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 가톨릭에 대한 반발이 북쪽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네덜란드가 드디어는 이제 그 필립 2세의 그 압박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80년간 계속이 되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을 80년간 계속하면서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필립 2세의 그 장군인 알바 공은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네덜란드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독립군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폈느냐 하면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적인 전술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네덜란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하고 막판에까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었지만 마침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이 1970년도쯤 되는데 70년, 75년쯤 되는데 그때 네덜란드 국민들이 독립을 기념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결정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대학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독립된 국가로서의 네덜란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내셔널 프로젝트 넘버 1은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도 있는 레이든 대학교인데 네덜란드의 어떤 하버드 같은 또는 뭐 네덜란드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그런 대학입니다. 왜 대학교를 먼저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칼빈주의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려면 인재들을 바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제1순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을 키우는데 단순한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먼저 정치가들로서 법률과 국제 정치를 잘 아는 국가의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신학을 잘 가르쳐서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키우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대학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가이퍼는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학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과학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기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이 첫 번째 망원경이에요. 왜? 망원경이 있어야 이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문학이 옛날부터 이제 중요한 과학의 한 분야인데
이 천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망원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망원경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발명이 되고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미생물학이라든지 뭐 세균을 연구하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죠. 자, 이 현미경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하면 네덜란드의 한 안경업자가 만들게 돼요. 이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 점점 연구를 해서 이제 모든 세균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초의 현미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생물학이나 많은 과학들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과학이 발전하기 어렵죠. 이것이 제일 먼저 이 네덜란드에서 발명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든 사람이 그 안톤 레우원훅이라고 하는, 원래는 안경업자였는데 이분이 점점 더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킨 것이 지금의 망원경과 현미경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 중요한 수단, 도구가 뭐냐 하면 온도계예요. 여러분 물리학을 하려면 뭐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라든지 우리 사람의 체온이라든지 이런 온도를 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온도, 또 물리적인 온도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온도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라든지 이것이 매우 기후에도 중요하죠. 그거를 제일 먼저 만든 과학자가 네덜란드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 종류의 온도계가 발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섭씨와 화씨가 있죠. 섭씨라고 하는 그 셀시우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스웨덴에 있는 그 학자가 발명을 했어요. 그의 이름도 아마 셀시우스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쓰고 있는 화씨가 있는데 그 페런하이트가 있는데 그 페런하이트도 바로 이 온도계를 발명한 사람 이름인데요. 원래는 이 사람은 저쪽에 폴란드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네덜란드로 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와서 과학자로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화씨 온도계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수은 온도계였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이 학문을,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도구가 발명이 되면서 학문이 급속하게, 특별히 자연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을 카이퍼가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라이든 대학교에 가면 까멀링 온네스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그 기념 연구소가 있는데 이 까멀링 온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273도라고 하는 절대 온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이고 그 외에도 네덜란드가 이제 황금 시대, 소위 16세기에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데이터도 모으고 많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들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아주 신기한 동물들 많을 거잖아요. 그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단순히 향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들도 가지고 와서 이제 동물원을 제일 먼저 이 암스테르담에 만들게 되는 거죠. 동물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게 되고 동물학이 발전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식물들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집을 해와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식물원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쁜 꽃들을 터키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꽃을 많이 재배하고 전 세계에 꽃을 수출하는 그
화해의 대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생물학,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곤충이라든가 아주 작은 벌레들, 온갖 이런 다양한 그 곤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스반멀담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는 그 동물들을 직접 손으로 다 그려요. 그 당시에는 뭐 사진기도 없고 어떤 복사기도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그렸는지 거의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잘 그렸고, 그 곤충과 동물과 사람과의 인체 해부를 통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생물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해부학입니다. 인체 해부학. 그것은 라이든 대학교의 그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과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시신을 갖다 놓고, 시신은 어린아이 시신도 있고 나이 많은 시신도 있고 남녀 시신들을 갖다 놓고 이제 시신이 인간의 신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레이든 대학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렘브란트나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 시신을 해부하는 그런 큰 그림도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 시신을 해부하면서 설명하는 교수 옆에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눈을 막 크게 뜨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겁도 나고 아주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아주 그런 혼합된 감정으로 이렇게 그 장면을 보는 큰 그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그런 다양한 과학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네덜란드가 일본에 처음 들어갈 때 일본의 그 나가사키라는 항구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고 오직 네덜란드 상인들과만 교역을 하죠. 그 전에 포르투갈이나 뭐 스페인 신부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그 서양 문물을 그 사람들 통해서 받아들이다가 일본에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니까 그 정권이 위협을 느껴서 그 모든 선교사들이나 그 크리스찬 일본 사람들을 다 핍박하게 되고 다 많이 죽이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서양에 대해서는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을 하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직접 선교하지는 않았고 물건들을 많이 갖다 주면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망원경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시계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의 호기심도 자극하면서 일본과 이제 교역을 계속 꾸준하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게 갖다 준 최초의 책이 뭐냐 하면은 인체 해부에 관한 네덜란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네덜란드어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네덜란드 말을 끙끙거리면서 아주 소수의 일본 학자들이 네덜란드어를 배워서 일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일본의 최초의 그 과학 서적이 됩니다. 의학 서적이 돼요. 그때부터 일본은 의학도 발전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과학이 네덜란드에서 먼저 많이 발전했다는 것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론적으로 가이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과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에 있는 하나의 임펄스인데 어떤 임펄스냐 하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를 어떤 창조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이것을 잘 조사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든가 또 그 근원이라든가 연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하는 모든 노력을 과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신앙과 과학을 통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요. 학문의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학문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은 학문이 가능한 근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foreordination. 이 경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decree, 섭리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의 통일성이 들어가 있고 그 운영의 확실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사물의 통일성, 안정성, 질서, 그 다음에 예정,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신앙. 이것이 학문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학문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과학, 근대적인 학문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로부터 학문을 많이 받아들여서 일본도 빠른 시간 내에 학문이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